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명지대 경제학과의 최창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경제 대공황 뉴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빚은 한국판 뉴딜 패착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는 한 30분 정도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자유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뉴딜을 잘못 이해하고 한국에도 무리하게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패착이 됐다.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네, 문제 제기를 보면요. 이 대공황만큼 사실은 그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물도 드뭅니다. 보면은. 통상 1년, 2년 정도면은 이제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10년에 걸쳐서 불황에 갇혔다는 건 뭔가 하여튼 이제 좀 정책 실패가 있었는데 그걸 오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미국 대공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루즈벨트의 뉴딜이 미국을 구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를 전가의 보도처럼 삼아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갖다 졸속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은 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의 원인, 경과 그리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K 뉴딜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은 그 두 개를 압축이 되는데 그림 먼저 하나 소개드리면요. 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에 대한 이해 오해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여기 그림 1이 1929년부터 40년까지 충분히 넓게 잡은 거죠. 다우존스 지수의 추이를 본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왼쪽 끝에 보면은 이제 피크죠. 29년도.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뚝 떨어져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2년에 보면은 최고점 대비 지금 10분의 1. 그러니까 이제 90%가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뉴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갖고 회복이 되는 듯 해요. 보면은 이제 거기 오른쪽에 이제 가운데쯤 되겠는데 그 32년 이제 그 최저점 대비해서 약 한 370% 정도가 주가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더블 딥이 되는 거죠. 만약에 뉴딜이 제대로 됐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피크 가까이 쫓아가고 이런 더블 딥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유지가 안 되고 더블 딥이 된 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이제 이게 정책 실패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잠깐 읽어드리면은 그 증시 대폭락이 이제 이거는 뭐 다 기억이 되는 건데 29년 10월 24일이 됩니다. 그래갖고 직전 29년 9월 3일 381이 불과 한 달여 만에 한 달 보름 정도 있다가 230.07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2년 7월 8일에 41.22가 돼가지고 이것이 이제 10분의 1 반토막이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33년도에 루즈벨트가 이제 당선되면서 뉴딜을 이제 실행을 했죠. 그래갖고 37년에 32년 최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회복이 됐는데 사실은 전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 나고 나서 370%가 상승한들 여전히 직전 최고점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2차 대전에 발발하고 나서야 39년에 이제 더블 딥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대공황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디테일을 말씀드리는데요. 거기 약간 이제 원래 표에서 잘못돼서 이제 교정해 드린 건데 날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41.22가 되는 것이 1932년이에요. 그거를 정정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최고점에서 32년 떨어지는데 무려 6번의 작은 반등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통통통통 계단에서 공을 떨어뜨린 그런 이제 형국이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좀 올라갈 걸 생각하면서 주식을 매집을 했는데 꺼지는 거죠. 지하 6층까지 내려가고 나서 완전히 주식시장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나서 이제 이것이 멈추는데 그때는 이미 전고점 381.17 대비해서 41.22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이건 드라마틱한 그런 건데 대공황 전의 실업률 추이를 보시면요. 이게 붉게 표시된 게 이제 바로 29년에서 39년을 잡은 거예요. 대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갖고 29년 그때만 하더라도 한 5% 정도 됐는데 대공에 전개되고 나서 피크가 30% 가까이 25%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다시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더블 딥이 있듯이 이런 실물에서도 실업률이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년 그 직전에 보면 이제 그 39년인데 2차 대전이 이제 시작되면서 다시 이제 실업률이 내려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그림 1, 2에서 보다시피 미국의 대공황을 갖다 종식시킨 것은 루즈벨트의 뉴딜이 아니라 사실 2차 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오해는 뭐냐? 대공황에 자본주의 경제, 뭐 시장 실패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정부가 들어가서 유효 수요를 갖다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심영진의 오해가 뭐냐면 루즈벨트 뉴딜이 대공황을 갖다 해결했다고 지금 믿은 거죠, 보면요. 오른쪽에 설명이 있는데요. 시장이 실패한다는 그 말은 그 자체로서 어불성설이죠. 누군가 사업이 실패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 모든 사람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실패하는 주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만이 행동한다라는 공의를 부정하는 거죠, 사실요. 그래서 시장은 실패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실패가 목도되는 어떤 필드가 되는 거죠. 모든 실패는 따지고 보면 정책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대공황, 이걸 갖다가 시장 실패가 관철되는 그런 시장의 실패로 이걸 잘못 의인화시킨 거로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황 발발의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통화 관리 정책이에요. 보면 그 페더럴 리저브가 보면 21년부터 29년 중반까지 통화 공급을 무지하게 늘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이제 호황을 유발한 거죠. 그래갖고 대공황이 오기 직전까지 재즈 시대, 재즈 에이지라 불리는 역대급 호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공황은 기본적으로 역대급 호황장에 따른 역대급 하락장이 그 본질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보면 붐 앤 버스트의 사이클로스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원인을 잘못 진단하다 보니까 유효수가 부족해서 잘못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할 게 연방준비제도는 1913년도에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졌더라고요. 윌슨 정부 때. 그래갖고 같은 해 소득세도 도입되고 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IRS, 국세청도 이제 설립됐습니다. 그래갖고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다음에 통화량을 꾸준히 이제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지속적인 통화 팽창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공황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29년 들어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갖다 줄이는데 이때 일부 투자자들이 통화량 감소로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하고 행동이 동조화되다 보니까 주식을 투매한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검은 목요일, 블랙 서스데이 이거는 대공의 원인이 아니라 호황의 거품이 터진 즉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후보 대통령이 결정적 패착을 했는데 이게 반시장적인 정책이죠. 당시 대통령의 후보가 결정적 실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뭐 다 알려진 건데 관세법을 이제 뭐 제정해서 수입 관세를 갖다가 그걸 이제 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무 홀레 관세법인데 많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이걸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시켜요. 1930년 6월에 통과시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32년에 이제 꼬꾸라지는 이제 원인이 된 거죠. 관세 부과하면 당연히 외국에서도 보복 관세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산물이 이제 타격이 된 거죠. 그래갖고 수많은 농부들이 이제 파산하고 여기에 대출해진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도산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후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주의자가 아닙니다, 사실요. 그래서 후보는 취임하기 전에 미국 그 재정이 흑자였는데 후보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재정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뭐 그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금문교라든지 후보 때문에 전부 다 그 후보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재건금융공사 이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하여튼 뭐 부실기업하고 이제 은행들에게 돈을 대여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뉴딜의 모태가 된 겁니다. 역설적으로. 네. 그리고 또 치명적으로 관세법을 갖다가 제정한 것도 부족해서 32년에 레비뉴 액트를 갖다가 통해서 증세를 합니다. 경기가 나쁜데 증세를 하고 경기가 나쁜데 수입 관세를 갖다 매기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정책 실패가 돼 갖고 돌이킬 수 없는 이제 32년에 이제 피트폴로 떨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후보에 루즈벨트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32년도 이제 후보 연설을 하죠.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이제 선거 있었을 테니까 그래 갖고 32년대 그때 얘기한 것이 뭐 미국을 위해서 새로운 처방을 내리겠다. 그래서
New Deal for American People. 여기서 나온 것이 뉴딜이 차용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이제 뭐 잘못 믿은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민간 섹터가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만이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잘못 믿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취임을 하는 거죠. 유명한 얘기죠. 취임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로 두려움 그 자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the only thing we have to fear is fear itself가 되는 거죠. 이래갖고 이제 정부가 이제 우리 과감하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뉴딜 첫 해에 보면은 30억 달러 조세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100억 불의 정부 지출을 계획했는데 이게 좀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까지 가능한가? 예, 그래갖고 결국은 뭐냐면은 뭐 국가 부채가 이제 바로 이제 재원이 되는 거죠. 과대 부채 원조가 바로 이제 루즈벨트 들어오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재정 지출가 늘린 거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딜이 역습이죠, 역습. 불필요한 지출에 따른 이제 효율 저하라고 봐지는데 집권하자마자 AAA죠. 여기 보면 이제 Agricultural Adjustment Act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경제 이제 명적을 줄여서 농산물 가격을 갖다 이제 끌어올리는 겁니다. 보면 경제를 아는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농산물 가공세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진작됐는데 사실 브레이크를 또 밟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니라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내셔널 인더스트리얼 리커버리 액트인데 보면은 이게 큰 뭐 개혁 조치로 이해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에 최저임금제를 도입을 했고요. 청소년제 고용 금지를 해서 하여튼 뭐 산업을 부흥한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경기 회복되는데 걸림돌이 된 겁니다. 또 하나 치명적인 게 공공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대규모 증설을 합니다. 그래갖고 2차 대전 말에 안 믿어질 정도인데 그야말로 이제 물론 한계 세율이지만 최고 한계 세율이 94%까지 올라갔어요. 이걸 갖다 레이건이 들어와서 이제 내리기 전까지는 상당히 높은 어떤 최고 한계 세율이 70% 80% 유지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당시 세금 일자리 우리하고 뭐 똑같은 거 우리가 여기서 컨닝을 한 거죠 보면 공공 건물을 뭐 세를 줬고요. 그다음 바람에 이제 풀 떠면 날아가는 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한 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똑같은 거죠. 뭐 칠판 뭐 지우고 형광등 끄고 이런 소등하는 그런 좀 쓸데없는 일자리. 이게 전부 다 이제 루즈벨트에서 베낀 겁니다.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더 좀 치명적인 건 역습에서 이게 35년에 노동 관계법인데 내셔널 레이버 릴레이션 액트를 제정을 하는데 이게 와그너법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노동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이게 이제 노조에 이제 면책과 특권을 부여하고 노사 분규를 갖다가 이걸 법정이 아닌 이 새로 설립된 이 노동관계국으로 옮기다 보니까 노조의 힘이 무지하게 세진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겹쳐져서 결과적으로 더블딥에 다시 빠졌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갖고 비효율을 도외시한 정부 지출 증가 그리고 노동 편향적인 이런 장치로 인해서 38년도에 이렇게 회복되다가 다시 20% 가까이 실업률이 올라가요,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37년 8월에서 38년째 2월까지 주가가 또 50% 정도 하락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여드린 그림이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더블 딥이 된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회복 조짐이 뭐냐면 이제 연방 대법원이 드디어 칼을 뺍니다. 35년에 니라를 36년에 AAA를 위헌으로 판결해요. 그래갖고 이제 경기가 이제 다소 이제 활력을 찾습니다. 그 결과 실업률이 35년에 18%로 36년에 16%로 좀 내려가고 37년에 13% 내려와서 이제 정상화 조짐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장기간의 불황을 갖다 끝낸 거는 2차 대전의 발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 불황을 야기한 것은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이 미친 정치 실패예요, 사실요. 만약에 일 잘했으면 한 2, 3년이 끝날 텐데 이거를 이제 후보하고 루즈벨트 잘못한 거죠. 그다음에 미국 경제 온전히 자리 잡은 거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동맹국과의 어떤 이제 무역이 재개돼서 시장이 넓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뭐예요? 좀 다시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온전히 미국 경제 회복을 한 겁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솔직히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 제공자였다고 봐집니다. 예. 레이건의 설명이 아주 유명한 얘기죠. 정부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문제 그 자체다 그런 얘기죠. 이겁니다 보면.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대공황의 발발 원인, 경과 그리고 역작용에 대해서 깊은 성찰 없이 뉴딜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그대로 베낀 거죠. 근데 미국 경제는 다행히 시장 경제가 정착됐기 때문에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뭐예요?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부 개입이 빚은 비효율을 서서히 걷어낼 수 있었으나 한국 그 어떤 반전이 글쎄 저는 불가능해 보여요. 따라서 지금 한국판 뉴딜 이런 것이 한국 경제를 결정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데 쐐기를 박는 그런 미스컨덕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쪽으로 돌아오는데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인데 한국판 뉴딜이 나온 배경 이건 미국의 뭐 대공황과 뉴딜에 대해서 잘못 해석한 거죠. 지멋대로 입맛에 맞게끔 해석한 거죠. 그것이 빚은 패착입니다. 그 다음에 K, 스타에 함몰돼서 K를 갖다 붙이면 모두 우리께 되는 거로 생각한 거죠. 그런 맹신이 부른 여기 제가 뭐라 썼죠? 희극의 희극. 어떻게 보면 이건 비극보다도 더 좀 참담한 거죠. 뭐 K를 붙이면 다 되는 거다. 도대체 그 뉴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갖다 베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판 뉴딜의 구조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뻔한 뭐 군대 브리핑 하는지 그런 스타일이죠, 보면요. 그래서 뭐 선도국가, 도약, 뭐 대전환 그냥 뭐 가진 얘기 갖다 붙이면 됩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이런 미사여고 도대체. 그래서 뉴딜, 그래서 디지털 뉴딜이 있고 그린 뉴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뭐를 끌어가는 거냐? 바로 그 안전망을 갖다 강화하는 수단이 된다 그런 얘기죠. 디지털 뉴딜이 그다음에 그린 뉴딜이. 그럼 밑에 보면은 이게 재정 투자 제도 개선이 있죠. 그다음 밑에는 이제 10대 과제에서 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해석한 걸 보여드리면은 미국 뉴딜을 정책 프로그램으로 접근했죠. 그렇죠. 이게 나름대로 하여튼 방향을 잘못 잡아서 거꾸로 가서 문제긴 하지만은 이 뉴딜을 정책 프로그램으로 인지를 하고 접근을 했는데 한국이 이걸 갖다 국가 프로젝트로 인식을 해요. 프로젝트로. 어떻게 정책 프로그램하고 프로젝트 이거는 전혀 층위가 다른 문제인데 이거를 정책 프로그램으로만 인지했어도 훨씬 나은데 그냥 프로젝트로 인식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하다 보니까 국가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프로젝트하고 당연히 충돌하는 거죠.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 거죠? 구축 효과로 이걸 다 내쫓는 겁니다. 민간을 갖다가. 여기 이제 왼쪽 보시면요. 맨날 쓰는 얘기죠. 보면요. 재정 투자하고 제도 개선 보이시죠? 거기 보면 이제 마중물 뭐 촉매제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중물 촉매제를 표방을 해. 하지만은 실제로는 지가 선수야 도대체. 그러니까 마중물하고 촉매제를 갖다 표방하면은 정부는 뒤에서 히든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세팅을 하는 정도. 근데 그게 아니고 마중물 촉매를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가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 중심 포용 국가는 너무 식상한 구호죠. 이게 뭐 구호대로 갑니까, 이게? 현실은 뭐예요? 정책 효과는 미안하지만 포용 국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점점 더 양극화 벌어지는 거죠. 양극화란 말 제가 잘 안 쓰는데 하여튼 이제 5분의 배율이 점점 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하여튼 뭐 최저임금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해야 될 쪽에 가장 데미지를 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벌어지는 그러니까 포용 국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뭐를 사람 중심을 얘기할수록 포용 국가에서 멀어지는 게 이게 뉴딜이에요. 한국판 뉴딜의 치명적인 도덕적 해인데 간단해요. 보면 한국판 뉴딜이요. 10개 사업 중에서 7개는 이게 재탕이에요, 재탕인데, 디테일은 보시도록 하고, 그 아래 보시면은 21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뉴딜 사업 예산이 21조예요. 엄청나죠, 보면. 그 중에서 17조는 이미 더블 카운팅 된 거예요. 계속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거기에 지금 신규 사업은 뭐냐면은 3조 5천이 이제 추가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다가 이제 포장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다시 바꾸고, 거기다 3조 5천을 갖다 집어넣어서 21조를 만들었는데, 3조 5천 중에서도 사업 투자 예산이 아닌 뉴딜 펀드 출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빼면은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뉴딜 프로젝트의 예산은 약 13.6%밖에 안 돼요, 지금.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84% 정도를 이게 뭐 치팅한 거 아닙니까? 일종의 뭐 보면은 이제 이중 계산이 되는 거죠. 이중 계산이. 그리고 제가 지금 아주 압축을 하면 낯뜨거운 계속 사업 포장 사례예요. 여기 환경부가 뭘 해야겠어요? 맨날 하는 게 뭐 노후 상수도 정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린 뉴딜 사업으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아니 상수도 하수도 그 정비는 그 루틴하게 하는 건데 이거를 그린 뉴딜로 하고 또 하나 뭐는 또 기가 막힌 거는 법원에서 대법원이죠. 이제 등기 업무 전산화 그다음에 뭐 가족 등록 업무의 전산화 이거는 쭉 해오던 건데 이걸 갖다 디지털 뉴딜에다 포함시켜서 이거 도대체
아니, 상하수도 무슨 정비하는 게 그린 뉴딜이고 무슨 뭐 이게 등기 업무 전산하는 게 무슨 디지털 뉴딜. 그러니까 그냥 뭐 해당되는 거 비슷하면 그냥 다 갖다 붙이고 그래갖고 뻥튀기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복합 예산으로서 21조 안에. 그래갖고 제가 제목을 다른 게 뭐예요? 한국판 뉴딜의 치명적인 도덕적 해이죠. 이렇게 중복해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중복해서. 그 다음에, 네, 이제 위험한 실험이에요. 그건 다 왔는데, 국민 참여형 뉴딜에, 물론 이제 돈이 필요하겠죠. 뉴딜 펀드를 만들어요. 뉴딜 펀드. 그래서 올해부터 5년 동안 매조 4조씩 해서 20조 를 다 민간 합동으로 조성해서 한국형 뉴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 자체는 뭐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뉴딜 뭐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뉴딜 펀드를 뭐 마련했다. 까지는 좋아.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취지는 제가 써드린 대로 한국형 뉴딜의 후속 금융 지원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래갖고 3월 29일 불과 얼마 전이죠. 뭐 한 4개월 뭐 전에 2천억을 갖다 이제 뭐 처음으로 펀드 상품을 일제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 구조를 보면요.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한 1,370억을 이제 모집을 했고요. 그러니까 2천 중에서 한 1,400은 일반이고 이제 정부가 이제 대리인이죠. 산업은행하고 그다음에 한국성장금융 주식회사 해서 선순위 200, 그다음에 후순위 400, 600을 투입을 했어요. 그다음 운영사 했을 거 아니야. 거기다 이제 30억을 후순위를 투자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다 더하면 1,371번 모집이고요. 정부가 이제 600, 그다음에 이제 운영사가 30 하는데 정부하고 운영사 목은 이것은 후순위예요. 후순위. 이게 복병이에요, 복병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약 430이 후순위인데 이게 바로 이제 함정이죠. 밑에 보시면은 5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디지털 그린, 뉴딜 분야에 상장, 비상장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등을 이제 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사모 투자 재간접형 공모펀드가 되는 거죠. 말은 뭐 복잡해도 간단해요, 보면. 그러니까 공모펀드가 좀 일단 돈을 모으고 나서 그걸 사모펀드에다 다시 뭐예요, 지금 재간접해서 투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갖고 5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하위 9곳에 10개 그 사모펀드에다 이걸 나눠서 투자를 좀 맡깁니다. 오른쪽이 바른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가 이게 하루 만에 일부는 완판됐어요. 그래갖고 일주일 정도 만에 전부 소화가 됐어요. 얼마가 소화됐죠? 1,370 소화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지금 함정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가 아직 그 후순위를 400억을 집어넣고 운용사가 30억을 지금 후순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430억은 손실이 거기부터 일단 변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분에 430을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21.5%가 돼요. 그러니까 21.5%가 손해난다 하더라도 원금 보장 다 되는 거예요. 왜? 후순위 430이 있잖아요, 보면요. 이건 일종 미끼죠, 미끼. 만약에 사모펀드 전체 수익률이 15.7이 되면 개인 투자자는 20%쯤 돼요. 개인은 이제 선순위가 되니까 15.7보다 좀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30% 이제 대박을 친다 하면은 개인 투자는 조금 적어 25.1이 된 건 뭐냐면은 이제 웬만큼 돈을 줬기 때문에 20%가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선순위한테 먼저 주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요. 결정적인 거는 사모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개인 투자자의 수익은 36밖에 안 돼, 마이너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21.5까지는 버퍼가 있어요. 21.5까지 마이너스가 있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후순위에서 막아주고 그리고 사모펀드가 거의 파산해서 마이너스 50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은 36.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책임져야 될 손실 보전을 결국 정부가 메우는 거죠. 그러면 뭐 국민 혈세로 손실을 메꿔주는 거 이건 사기야 사기. 그렇잖아요. 민간 섹터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 국민 혈세를 갖다 손실을 보는 국가가 메꿔줘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 이제 다음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이건데 여기 국민 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최근 운영 수익률인데 아까 왜 그 3월 29일인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금방 우리 한 4개월쯤 됐죠. 그러니까 4개월 지나가 나서 이제 운영 실적을 보면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 FN 가이드에서 한 건데 보면은 뉴딜 펀드 4달 수익률이 보면 마이너스 0.29에서 마이너스 0.11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또 문제가 2025년까지 4년간 폐쇄형이에요, 폐쇄. 중간에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현금을 이렇게 못하게 묶어놓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면 아직은 이제 보면 4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이제 눈에도 뭐 들어오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쌓이면은 더군다나 2025년까지 폐쇄형이니까 클로즈드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보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사모펀드 투자 비율을 보면요. 주식은 별로 없어요. 상장 주식은 13점,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도 꽤 있죠. 그다음에 이제 CB, BW 같은 메자닌에 너무 비중을 높인 것 같아.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벤처 쪽을 좀 도와주다 보니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투자가 이게 너무 우량 쪽에 보면 뭐 없잖아요, 보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글쎄 그 안정성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국가가 이걸 갖다 메꿔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원금 보장이라는 걸 착각해 갖고 막 들어가는데 이것이 뻥 터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보면. 예, 다 왔습니다. 그럼 끝. 그 다음에 예, 이제 시사점이에요. 종합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30년 대공황은 통화정책 실패가 야기된 거예요. 다시 통화정책 실패로 야기된 거죠. 그러니까 붐앤 버스트로 보는 게 맞죠, 보면은. 그런데 후보 루즈벨트는 그 당시에 이런 금융에 대한 사실 이해가 부족했을 수가 있어요. 또 그러고 그 당시 민간 기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밖에 없으니까 정부가 좌지우지한다 생각해서 정부 지출 부족에 대공황을 야기한 거로 오해를 한 거죠,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다 정부 지출을 했지 않았어요? 이 비효율이 누적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방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어디에서 힌트가 나오죠? 루즈벨트 들어가서 호언했는데 다시 더블 딥으로 빠져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들어가서 뉴딜을 시행하면서 정책 효율이 마이너스가 되고 비효율이 싸우고 비효율이 쌓이고 그다음 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방해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블 딥이 정치 실패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대공황이 해소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데 딱 요 세 줄인데 현재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정부 과다 지출에서 비롯된 거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과다 지출해서 민간을 키워야 되는데 민간 더 죽이고 있죠, 도대체. 민간을 더. 마더 펠레시가 뭔지도 몰라 보면요. 이게 근원지는 우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성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실패한 미국 뉴딜 그냥 베껴 그냥. 어? 앞에 잘못 쓴 그 컨닝 페이퍼를 그냥 그대로 베끼는 거야. 그러니까 앞 사람 틀리고 뒤에 똑같이 틀리는 거죠 보면요. 실패한 뉴딜을 베끼기에 바쁜 거죠. 또 하나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는 도덕적 해이 요소가 있어요. 손실 보전. 굉장히 위험해 보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라고 이걸 갖다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해외 사례를 벤치마크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성공한 거로 평가된 뭐가 있죠? 하루츠 이걸 좀 하라고요. 하루츠 할 건 안 하고 아니면은 뭐 이게 좀 그러면은 뭐 대처 수상에 옛날에 그 탄광 노조를 굴복시킨 거 있잖아요. 그렇죠. 노동개혁. 이게 노동개혁이라든지 노조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좀 벤치마크하면 좋을 텐데 그 잘못된 실패한 걸 갖다 우리가 베껴갖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독약을 먹은 어떤 뭐야 사체가 있어. 근데 누가 배고파서 더 큰 포식 동물이 그걸 먹었어. 둘 다 죽었어. 그러니까 실패한 뉴딜을 베껴서 우리까지 죽게 마련해요 지금. 더군다나 마더 프레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 이게 2025년 되면은 물론 이제 정권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제 바뀌는데 그때 가서 지금 이 뉴딜 국민 참여형 그죠? 그린 뭐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에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 교수님께서 대공황 시절의 그 어떤 정부 개입하고 지금 우리 상황하고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 대공황에 대한 그 이론이나 분석은 그때 이후로도 계속 분석되고 많은 그런 관점이 있어요. 실물적인 요인, 통화적인 요인, 뭐 이렇게가 그 굉장히 논쟁도 많고 그런데 우리 조 교수님께서 제1차 대전 끝나고 통화정책, 통화팽창이 이어지면서 거품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그 거품이 꺼질 때 또 이제 재정 지출을 늘리고 하면서 이 정부의 정책 개입이 우리 시장 실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이 저절로 실패한 게 아니고 정부가 어설프게 개입해서 오히려 정책이 실패했다. 아주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발표를 해주셨어요. 아마 그 상당히 우리 의견들이 많으실 것 같고 먼저 신백훈 대표님께서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신백훈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5년까지 클로즈드예요. 클로즈드. 그러다 보니까 폐쇄형이나 고사회까지는 이게 지금 드러나지 않는데 그거를 노리고 25년까지 클로즈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과정이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국가가 사실은 이제 투자를 이제 유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마중물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손실 보전하겠다는 건 맞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아까 21.5%까지 마이너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원금에 대한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1차분. 그러니까 2천억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죠? 5조씩 해서 4년 20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20조. 그 중에서 20조 쭉 펼쳐지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첫 번째 뭐냐면은 2021년 3월 29일 날 그때 출시가 된 2천억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430억에 이미 버퍼가 들어와서 버퍼가 후순위에. 그 거기는 이제 손실나면 거기부터 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21.5에 버퍼가 있어갖고 21.5까지 손실이 있더라도 우량으로 보이게끔 포장한 거 이건 잘못된 건데 만약에 이제 2차 출시, 3차 출시돼 갖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버퍼를 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4달 지났는데 4달 사모펀드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마이너스예요. 뭐 심하지는 않았대.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수익성이 높은 건 아닌데 국가가 하고, 그죠? 국가가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원금 손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좀 들어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뭐 좀 기억나시겠지만은 그 금융 사기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원금 보장, 무슨 뭐 국가 판매 이렇게 되는 건데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국가 배임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게 뭐 문제는 되겠죠. 네. 그 신동춘 선생님, 예. 예. 질문 한 가지 우선 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후보 대통령은 공화당이고 루즈벨트는 이제 민주당인데 루즈벨트는 이 대공황 계속 상황에서 사선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소아마비가 돼서 일찍 죽긴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의문은 그 당시 미국의 경제학계가 미국의 대공황이 와서 뭐 케인즈 경제학파들이 득세를 해서 도무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아무 소리를 안 냈는지 대충 보면은 정치가들은 이제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학자들한테 많이 스태프들을 둬서 이제 의존을 하는데 그 당시 상황하고 아니면 이 대통령들이 전부 학자들 의견을 깔아뭉개고 자기들 멋대로 정치적인 걸로 했는지 그게 하나 질문이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들어갔는데 이 정부가 대충 지금 다른 프로젝트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의 안 하고 전국의 프로젝트를 그냥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건 하고 있는지 질문 2가지 일단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케인지안이가 쉬운 게 지금 우리가 미국의 무슨 아마존, 무슨 뭐 애플, 뭐 구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 미국의 기업이라면 대개 제조업에서 막 자동차 회사, GM이라든지 GE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민간 섹터가 크질 않고 그다음 금융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금융에 대한 이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뚝선 플레이어로서 정부가 아마 되게 돋배웠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안 하면 누가 하지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 했을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실업자는 나오고 뭐 GDP는 꼬꾸라지니까 정부가 내가 해결할까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후과라든지 비효율의 축적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겠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겠죠. 그다음에 그 후보 대통령도 사실 우리가 공화당을 알겠는데 말만 공화당이지 그 당시에 그냥 재정을 늘리는 거는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 되면은 자기가 하여튼 뭐 예산을 많이 주무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극대화, 그러니까 예산의 적정화가 아니고 예산의 극대화는 모든 정치인이 생리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도 사실은 시장주의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면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정부 프로젝트를 많이 통해서 이제 재정을 팽창시켰고 그 다음에 뭐 루즈벨트는 너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루즈벨트가 이제 그 당시에 뭐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32년도 제일 내려갔고 37년도까지 올라가다 더블 딥했는데 올라가는 과정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뭐랄까 이제 호응이 있었겠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에 점점 이제 좀 짙어지는 것 같으니까 뭐 리더를 다시 바꾸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사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을 해드리면은 그 당시에는 민간 섹터가 너무 얇았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법이라든지 중앙은행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정부가 팔 벗고 나섰을 때 그걸 막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예타를 뭘 하겠어? 이거는 이미 기존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요.
다 예산 잡혀 있고 계속 사업을 하는 건데 포장만, 레이블만 이건 뉴들 붙인 거죠. 안에 상하수도를 다 우리가 하잖아요. 보면요. 상수도를 갖다 만약에 이거를 개량 안 하면 녹물 나오니까 아마 꾸준히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 뭡니까? 그린 뉴딜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80% 가까이는 기존의 예산의 기존에 계속 사업이에요. 따라서 예타라기보다도 그냥 예산으로 꾸준히 상례적으로 집행해 온 거를 이거를 구분을 달리해서 그냥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붙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탄 대부분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얼마나 사기면은 도대체 뻔한 걸 갖다 화장하고 나서 나는 사람 바뀌었다 하는 것도 선글라스 쓰고 나서는 아니다. 똑같은 거지. 근데 영국 기억나세요? 영국 개국 콘서트 저기 이름 잊어먹었는데 우리 그 저기 뭐죠? 심영래 나 연구다 하는 거 말이죠. 뭐 그런 거죠. 뭐 보면 옷 갈아입고 나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자체는 사기예요. 보면요. 80% 계속 사업인데 무슨 도대체 그렇잖아요. 겁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대공황을 이제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뉴딜, 한국형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뉴딜하고도 지금 뉴딜을 제대로 이해했던, 제대로 이해를 안 했던 관련이 없는 용어만 갖다 쓴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는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공황으로 돌아가면 통화 공급에서 시작돼서 이제 붐 버스트가 왔다라는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 개입이 오히려 대공황을 길고 깊게 했다. 그것도 이제 타당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통화 공급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증가했냐는 것은 이제 라스 바드것은 그 아메리카스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는 책이 뭐 아실 겁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잘 나와 있고 이론과 실제가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공황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고 일본의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마찬가지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이 많이 풀림으로써 이 경제의 총 공급 구조하고 수요 구조가 이제 어긋나면서 이제 발생한 것은 맞고 그래서 이제 그걸 치유하려고 들어간 정부 개입이 대공황을 길고 깊게 했고 그것은 뭐 다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 겸 논의 사항인데요. 지금도 통화가 많이 풀렸는데 그 이전과는 그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전에는 풀린 돈이 은행권을 통해서 기업에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과호 투자가 생겼는데 지금은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측면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생산 구조가 짧아지고 분업 구조가 좀 짧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2008년이나 대공황 같은 그런 금융위기는 아니더라도 경제 전체에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 교수님 생각이 어떠신지 하고 아까 그리고 대공황이 빠져나온 것이 이제 2차 대전 발발을 두 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각국 간에 자유무역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돼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2차 대전 발발이 어떻게 2차 대공황을 종식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이제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저기 역시 우리 이쪽으로 제일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 질문의 어떤 결이 다른데 일단은 대공황이 이제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통이란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모든 국가가 다 적을 향하게 좀 내는 거니까 일시단결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요. 그런 어떤 국민 단결 효과라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수물자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쉬어야 될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모든 걸 풀리 유틸라이제이션 하다 보니까 경제가 돌아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경제가 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안 돼. 만약에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전쟁 일으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거는 없지만 맨날 이제 얘기하는 게 좌파들이 예컨대 예전에 무슨 아프간 전쟁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쿠웨이트 이런 거다 군수물자 파괴하고 그 다음에 또 군수물자 새로 만들고 하면서 수요를 갖다 진작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없지 않아. 이게 부분적 일리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모든 어떤 무슨 논쟁은 다 종식됐을 거예요. 적을 향해서 우리가 단결하자, 생산도 하자.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공황은 저절로 슬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우선 부족하니까 사람 죽어나가니까 총을 더 만들어야 되고 군수물질 만들어야 되니까 슬랙이 없어지니까 풀리 유틸라이제이션 되면서 뭐 공항은 그대로 끝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는 뭐냐면 차라리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전쟁 수요를 갖다 민간 수요가 대체를 웬만큼 했으니까 전쟁 수요 부족분이 민간 수요에서 제법 커버가 돼서 그런 대로 그냥 2차 대전 이후에 잘 경제 꾸려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금융제도 같은 것도 잘 정돈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인데 보면은 글쎄 통화 공급 메커니즘이 좀 다르겠죠. 예전에는 뭐 그냥 솔직히 보면은 뭐 금융시장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대개 이제 그냥 간접이죠. 간접.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예금하면은 그걸 모아서 이제 흑자 주체에서 모은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적재 주체에게 이제 뿌리는 그런 금융 중개기관의 그런 이제 통화 메커니즘인데 지금은 이제 직접 금융도 많잖아요.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공급 메커니즘도 굉장히 좀 옛날보다 좀 짧아지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다 분산되는 것 같아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관리를 앞으로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통화 공급에 이제 흘러가는 경로가 이제 되게 이제 단선적인데 지금은 이제 다기화돼 있고 다층화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통화 공급에 대해서는 더 좀 열심히 좀 예의주시해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여기 30명 모이셨는데 일반 국민들은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냐면 그냥 생각할 때 경제 나쁜데 정부는 뭐 해야 돼? 팔고도 줄고 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제가 양극화다 나쁘다 뭐 그러면 정부가 뭘 해야 되냐 열심히 뭐 국민 동료에서 뭐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되는 건데 항상 기회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이건 한번 이보 선생님 얘기해 보세요. 주변들한테. 항상 기회병이 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은요. 텔레비 보면 다른 건 못 하잖아 보면. 그러니까 기회병이기 때문에 세상 거적 없다고 지금. 만약에 이제 국가가 나서서 프로젝트를 안 했으면 민간 누군가 할 수 있고 민간보다 더 좀 잘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정부가 나서면 나서스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너지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그리스가 좋은 예가 돼요. 그리스. 공무원 뽑고 그다음 예산 늘리고 나서 쫄딱 망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뭐 공무원 뽑고 해서 잘 된다면은 모든 나라 다 그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보일 땐 그렇게 좋아 보여도 나중에 독이 되는 거고 비타민 당이 정도 뭡니까? 겉에 빨간 거는 금방 녹잖아요. 쓰단 말이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의 어떤 뉴들은 이거는 무슨 뭐 아까 그 김영희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앞에는 그 프로그램, 정책 프로그램. 여기 우리 프로젝트로 따온 거라고 지금요. 그걸 갖다가 말만 보시고 K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 K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죠. K 양극화. 그 다음에 K 뭐랄까, 이제 궁핍화. 이렇게 얘기해서 K가 붙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간이 잘 되고 시장에 돌아가지 않고서는 점점 더 배고파진다. 지금도 최저임금 통해서 우리 최저임금의 수혜자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이득이 됐냐 손해봤냐 그걸 갖다 물어보면서 학생들한테 설득해야 될 것 같아. 이보희 선생님. 제가 뭐 금방 뭐 떠오르는 건 없는데 참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요. 예. 예, 이창민 교수님, 좋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딜이라는 그 말을 이제 빌리고, 그러니까 뭔가 돈을 써가지고선 이제 일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하고 뭐 사람 중심, 뭐 일자리 창조, 뭐 이런 거하고 그 합쳐가지고 혼동이 되다 보니까 일이 이상하게 꼬이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조 교수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그 뉴딜을 하더라도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듯이 그건 무슨 4차 산업혁명 지금 세상이 바뀌는 거 그거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 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거의 일종으로서의 데이터 댐 사업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네네네. 데이터, 빅데이터에 이제 AI를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빅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다 정리되고, 클린징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데이터에 라벨링을 하겠다는 거가, 네네. 이제 데이터 댐 사업인데, 네네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쓴대요. 네네네. 그것이 저 외국에서는
기계가 하지 프로그램이 하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 동원됐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원돼 가지고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컴퓨터가 해야 될 라벨링을 사람한테 이렇게 시켜가지고선 라벨링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줬지만은 그 데이터가 쓸만한 데이터로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쓸데없는 잘못된 그러니까 클렌징이 안 된 이런 데이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데이터 댐 사업이라는 거에 좀 구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한 예고 지금 디지털 뭐 뉴딜 해가지고 그 근사하게 얘기 냈는데 뭐 그린 뉴딜이 상수사업이라는 거가 그리고 그건 모순이다 하는 거는 확실히 나타났는데 뭐 디지털 뉴딜에 데이터 댐 사업 이외에 무슨 다른 거가 뭐 얘기되는 거가 있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일자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의 투자와 결부가 되는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보신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뭐 복합적인 질문하셨는데, 뭐 사실 질문하시는 분의 어떤 그 뭐랄까 좀 지식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제가 느끼는 건데요. 이 정부 들어서 보면은 좀 단선적으로 디지털 뭐 그린 것 자체는 좋죠. 하지만은 그것이 왜 훼손됐냐면은 뉴딜이라는 것에 훼손된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이라고 그 나라 버전의 뉴딜을 왜 안 합니까? 뭐 영국판 뭐 뉴딜도 있을 거고 미국은 뭐 원조니까 내버려둡시다. 그럼 일본판 뉴딜도 있을 거고 그런 나라들은 없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부가 뭐 하는 거 가지고 보이니까 그걸 따왔는데 차라리 4차 혁명, 4차 뭐 산업혁명, 인지혁명 그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목표를 정확히 두는 것이 맞는 거지. 그걸 갖다 섞어찌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가지고 빨주노초 파나보가 다 들어가서 형형색색이 다 없어지고 검정 색깔밖에 안 남잖아요. 보면 또 그런 식에 보면요. 무지개를 다 합쳐보세요. 검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좀 단선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노동개혁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조개혁, 그 다음에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대비하고 뭐 양극화, 뭐 이렇게 좀 단선적으로 해도 되는 건데 이걸 너무 섞어서 놓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그린 뉴딜 하지 말고 그린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띄워서 첨단으로 가는 쪽으로 한다면 훨씬 나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뉴딜 붙이고 그 밑에다가 맨날 사람 중심에 무슨 뭐 인간 중심에 무슨 양극화해서 그런 걸 갖다 섞어 붙이다 보니까 이것이 정책도 안 되고 홍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요. 선물 우리가 그린 그다음에 디지털 이걸 화두로 내보세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거기다가 왜 한국판 뉴딜을 왜 거기다 포함시키냐 그런 얘기예요. 보면요. 그럼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 얘기 좀 제발 좀 빼고 그럼 4차 혁명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기후 온난화 또 의제 그렇게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좀 선별적으로 정돈된 그런 이제 의제 세팅을 해야 되지 그냥 섞어찌게 이거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가 원유보다 더 중요한 게 되잖아요. 원유는 지하자원이니까 천의 어떤 이제 부정국가만 쓰겠지만은 사실은 데이터는 생성하니까 다 산유국이 다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를 원유로 생각하면은 그 전부 다 뭐 산유국이야. 그러면 데이터 댐을 통해서 그걸 정렬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일단 듣긴 들었어. 데이터 댐. 그러니까 사람이 할 건지 기계가 할 건지는 몰라. 그런 걸 갖다 그냥 안 되니까 디지털을 붙이는 거고 그게 안 되니까 거기다가 무슨 호적 등본도 전산하는 것도 디지털을 붙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정직하면 좋겠는데 단선적으로 그냥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좀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그 이용희 교수님 얘기한 대로 프로젝트하고 프로그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책은 팔리시인데 국가가 프로젝트 헤매갖고 말이죠. 지금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로서 뭐가 국가가 개조됩니까? 그 프로젝트는 아무것도 안 해요. 개별 사업에 개별 사업. 그리고 프로젝트는 피지빌리티는 끝이에요. 이 프로젝트가 연결돼서 뭐 되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국가를 개조하고 무슨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 뭐 뻔한 얘기 맨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국에 대해서 뭐 한국 4.0 해서 안 되면 몰라도
이게 지금 어떻게 프로그램 정도도 아닌, 그죠? 팔리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아닌 이런 어떤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개조하겠다. 그 생각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지력이라는 게 너무 한심한 거야. 너무 한심한 거야. 층위를 몰라, 층위를, 하이라키를. 구구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자 방정식 하고 나서 미분하고 그럴 텐데 지금 뭐 미분 속에 구구단은 들어가 있고 구구단 속에 뭐 좀 일자 방정식 들어가서 엉망이 엉망 도대체. 그러니까 좀 그런 정도는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원로 좀 그 지식인들, 학자들 이런 분들이 좀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런 좀 세팅을 좀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팅을. 그게 바로 댐이에요, 댐. 하이라키를 해야 돼갖고 이제 클렌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뒤섞여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그 뉴스를 그거 보세요. 좋은 말만 다 갖다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날 도대체 10개 사업 무슨 뭐 100개 뭐 과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개 과제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왜 2개, 3개는 못 줄이고 5개, 6개는 못 줄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도 없어지는 거로 아까 좀 사기극 들으면 국가가 보존해주고 원금 보존해준다 해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20조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아까 말한 건 2021년 3월 29일 현재 2천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저도 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케인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케인스가 이제 시장에 내버려 둬라 안 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썼는데, 결국은 적자 재정을 통해서 국가 부채 증가를 통해서 후손들한테 돈을 빌려서 현재 수요를 늘려갖고 경기를 좋게 만들겠다 하는 그건데, 결국 미국이 그런 이제 케인즈적인 적자 재정, 재정 지출,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후손들한테 돈을 빌려갖고 엄청난 국가 부채를 쌓으면서 적자 재정에 의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풀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의 적자란 건 미래에 그 국민들한테 세금으로서 받아서 메꾸겠다 하는 걸 이제 소위 리카디언 이퀴벌런스를 얘기하잖아요. 그 결국은 재정 정책이란 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건데, 결국은 정부가 빚을 내면 언젠가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거둬야지만 균형이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돈을 빌린 돈으로 미래 후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까 4차 산업혁명 같은 미래 세대의 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 투자가 되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흩어서 써버리면서 빚은 잔뜩 쌓이면 결국은 파국으로 간다. 그게 재정 위기로 간다 하는 그런 게 생각이고, 더군다나 미국은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아무리 가도 찍어내면 되죠. 그러나 기축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흉내 내다가는 나중에 골로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케인스를 자꾸 얘기하면서 정부가 재정 적자 계속하면서 이 재정 건전성,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잘해라 그러고 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을 정말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재정 준칙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공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내가 사는 게 뭐 미래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오늘만 사다 보면 욜로는 속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보면은 뭐 예산 극대화를 하잖아요. 예산 적정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쌓이면은 이제 빚을 더 내는 건데, 그 돈이라는 게 미래 세대한테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지적 자산을 쌓는 데 쓴다면은 괜찮지만은 퍼주고 뭐 낭비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정부가 해결의 어떤 그 진원지가 아니고, 정부가 사실은 해결의 진원지라고 참 표방하지만은 너희들이 분탕질을 하고 문제의 원천이다라는 레이건의 얘기가 사실 맞는 거예요, 보면요. 당신의 문제 원천이지 당신이 프로블럼 솔버가 아니야 지금 사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에 가서 꼬꾸라진 걸 예를 들어야 돼. 81년도에 파판대로 들어가고 뭡니까?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보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 그러고 나서 20년 지나서 30년 지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꼴깍 그렇게 넘어간, 그러다 우리가 뭐 차베스를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좀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식으로, 아르헨티나도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는 좋은 예가 돼. 그리스를 봐라, 그리스를 봐라. 그래서 우리가 정부는 문제 원천이지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리의 바보처럼 생각하는 게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 생각을. 그래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게 얼마나 오해.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독약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버리지 않고 안 돼. 그 다음 제도 장치로서 뭐냐, 그 말씀드린 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준칙을 갖다 이거를 구속력이 좀 되게 좀 놓여야 돼 보면요. 놓여야 되고 그리고 그 세대에서 해결 못하면은 뒤로 넘기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예, 그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시장이나 무슨 경제 정책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자기들 그 이념 실현하는데 무조건 안 돼도 고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저 사람 중심의 뭐 포용국가 있는데 원래 사람 중심의 사회는 북한 헌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꾸 사람 중심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이게 뭐 민주주의죠, 이민민주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쓰는 그 자체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사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만큼 발칙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것 자체는 뭔가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면 왜곡을 시키겠다는 거죠. 저기 모택동 이때부터 온 얘기예요. 그게. 네? 모택동 이때부터 온 얘기를. 글쎄 그런 거죠 보면 뭐. 그러면 뭐 동물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너무 당연 논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궁극적으로 암만 돈을 세금 갖다가 돈을 하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지. 어디서 그렇습니다. 돈이 나오는지. 민간이 알고. 그래서 기업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정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권은 이 국가가 아주 좋은 노략질감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략죠 뭐야? 노략질감이다. 노략질감. 수탈감이다. 수탈감. 자, 시간 문제 때문에 한 분 정도 질문 더 받고 조 교수님 매주말하고 그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잘 들었고 정리도 잘 되고 저도 뭐 전반적인 걸 다 동의하는데요. 그냥 한 가지 혹시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참전하면서 그 대공황이 끝났다 이렇게 자꾸 말을 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게 해결책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 전쟁 나가서 죽고 그 파괴하고 건설하는 거 그걸 해결책으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좀 다른 이야기를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혹시 오해할까봐. 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네, 좋은 지적이네. 그러니까 뭐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고광철이고요. 만나서 반갑고요. 네. 그 아까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왜 손실 보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지금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디지털이든 그린이든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손실 보전을 하게 되면 그 좋은 프로젝트보다는 덜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죠. 이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프로젝트만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돈들이 민간에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마중물을 놓지 않아도 괜찮은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라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 정도 자산 운용사들이 그 정도 좋은 프로젝트를 골라서 수익 내기 위해서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의심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에 워킹하는 거는 우리가 지켜보면 되는 건데 국가가 들어가서 개입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만약에 그 프로젝트 좋으면 저대로 펀딩 되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누가 무슨 뭐 이렇게 제가 저 펀드로 해서 다 모아서 다시 넣어주지 않아도 다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디지털은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해도 충분히 프로젝트가 하면 되거든요. 프로젝트. 그걸 갖다 이걸 그린 뉴딜이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도대체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죠. 차라리 혼자 쓰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민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대로 자금이 흐르도록 해주면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정상인데 정부가 그 흐름에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리스크를 낮춰줘가지고 투자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국가의 자원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간에서 정말로 민간 투자자들은 돈 냄새를 잘 맡고 성공할 사업을 잘 아는 것은 민간이지 정부 공무원들이 아니다. 더군다나 정치인들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자본시장이 오염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뭐 손실 보전은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거든요. 그건 자체 보면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뭐 음식에 맛이 없으니까 거기다 뭐 이렇게 그냥 뭐 집어넣어서 맛을 내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저절로 다 알려져 있는데 왜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걸 마이너스 21.5까지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실 보존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넣는가. 그거는 잘못하면은 그건 이제 좋은 의미의 프로젝트로 가야 될 돈이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좀 그 표절하는 거는 참 창피하다. 표절하는 거는 왜 그걸 아니 뉴딜 아까 말씀드린 그 영국판 뉴딜이 있어야 될 거고 영국판 그렇죠? 일본판 뉴딜, 독일판 뉴딜 그러면서 또 반미 감정은 또 세 반미 감정 그러면서 뭐 미국판 뉴딜이야. 도대체 앞뒤가 연결돼야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도대체. 그 반미, 그죠? 그 반미. 그러면서 미국 대학으로 유학 보내고 말이죠. 그 미국 싫어하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뉴딜. 그 K를 붙이면 되는 줄 알고. K 뉴딜.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K 정책 실패, K 양극화, K 무슨 뭐 외고, 뭐 K를 다 붙여야 돼. 모든 데다. 네, 그렇게 해서 고유명사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갖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코멘트 주시고요. 감사하고. 아까 뭐, 네. 예, 오늘 저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님 모시고 미국 경제 대공황 뉴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의 비전 한국판 뉴딜 패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고 또 많은 또 토론에 참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이 조 교수님 발표하신 거는 현재 경제 정책 위반자들이나 당국자들한테 드리는 이론적인 어떤 고찰 그리고 정책적 제안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런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근 교수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